작은 서점. 힘들게 발버둥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냥 다 포기하고 물에 빠지는 게 어떨까? 유혹은 강렬했다. 하지만 이타케에 돌아가겠다는 그의 갈망은 그것보다 더 강렬했다. 안녕하세요. 작은 서점 아나운서 최현정입니다. 오늘은 영국의 청소년 문학작가 질리언 크로스가 새롭게 완성한 오디세이아의 문장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트로이아 전쟁을 승리로 이끈 오디세우스는 뛰어난 지략을 가졌음에도 바로 집에 돌아가지 못합니다. 그는 무려 10년 동안 바다를 떠돌며 절망을 견뎌야 했는데요. 자, 자세한 이야기 오늘 이 책에서 살펴보고요. 최민석의 불타는 문학 코너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작은 서점 아나운서 최현정입니다. 이번 주 작은 서점에서 마련한 책 선물은 아티스트 듀오 모습의 그림책 거북복과 물대새 머리뼈의 대화입니다. 앤눈북스에서 나왔는데요. 소중했던 존재들이 어딘가에서 잘 지내고 있길 바라는 마음으로 그려낸 신비롭고 몽환적인 책이라고 하죠. 자, 관심 있으신 분들 이번 주까지 저희 작은 서점 인스타그램에 댓글 남겨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책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방송에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죠. 문자는 샵 9730입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바일 플레이어 콩을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책장을 채워드리겠습니다. 작은 서점 지기들의 아주 특별한 큐레이션. 오늘 이 책. 네, 교보문고 구한의 MD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구한의 MD입니다. 네. 자, 오늘은 요즘 같은 시기에 읽기 딱 좋은 책을 준비해 주셨다고요. 네, 아직은 조금 덥잖아요. 네. 네, 이럴 때 최고의 장소는 에어컨 풀 가동되는 영화관입니다. 네. 그런데 시원한 영화관 가기에 잠깐 앞서서 시원한 카페에서 먼저 읽으면 좋은 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네. 마침 요즘 극장가가 굉장히 활기를 띠고 있어요. 그 여름 대작들이 연이어 개봉하면서 흥행을 주도하고 있는데요. 특히 흥행작 빅3에 대한 관심이 매우 뜨겁다고 합니다. 네. 혹시 어떤 영화인지 아시나요? 요즘 워낙 얘기들을 많이 해서 호프, 스파이더맨, 오디세이 세 작품 정도가 아닐까 싶은데요. 맞나요? 맞죠. 네, 영화 네. 좋아하시는 분들 요즘 영화 같이 보러 가는 약속들 많이 잡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저도 이 중에서도 그 오디세이가 정말 보고 싶더라고요. 그런데 보고 싶은 한편 한 가지 깨달은 사실이 있는데 네. 제가 원작 오디세이아에 대해서 아는 내용이 거의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떤 책을 한번 읽어볼까 살펴봤는데요. 요즘 관련서가 정말 많은데 그중에서 일리아스 그리고 오디세이아를 하나씩 골라서 네. 재빨리 읽어봤습니다. 저처럼 재빨리? 네. 네. 저처럼 영화 덕분에 책에 관심이 생긴 분들을 위해서 오늘 책을 준비해봤습니다. 아니, 안 그래도 요즘 오디세이 얘기들을 많이 해서 우리 책 프로그램인데 이거 네. 한번 언젠가 소개해야 될 것 같은데 고민만 하고 있었는데 우리 구한 MD님께서 이렇게 재빨리 또 책을 소개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일리아스와 오디세이가 저는 95년도 학교 다닐 때 30여 년 전에 읽고 내용이 잘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지금 재빨리 읽어보셨다고 했는데 여러 번 읽어보신 경험이 있으신 거예요? 이 책을 어떻게 재빨리 읽을 수 있어요? 물론 재빨리 읽는 건 불가능하고요. 네. 제가 읽은 책은 완역본은 아닙니다. 전체 완역본을 읽을 엄두가 안 나서 오늘 가지고 온 책은 청소년을 위한 오디세이아와 일리아스 세트입니다. 혹은 오디세이아, 일리아스 패밀리 에디션이라고도 합니다. 그 더숲 출판사에서 지난 7월 말에 출간한 책이고요. 네. 저자는 30년 넘게 아동과 청소년 책을
셰익스피어에 온 영국 작가 질리언 크로스입니다. 그리고 책 말미에 출판평론가 장은수님의 해설을 실어서요. 더욱 쉬운 이해를 돕는 책입니다. 더더욱 감사합니다. 청소년 분야 책으로 일리아스 오디세이아를 우리가 쉽게 만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게 사실 3,000년 전에 무려 3,000년 전에 창작된 얘기고 서술 방식도 지금의 소설과는 매우 달라서 완독이 쉽지 않잖아요. 다들 그렇게 알고 계시잖아요. 네. 맞아요. 네. 원래 이 두 작품이요. 그 서사시로 지어졌어요. 맞아요. 그렇죠. 그리고 후손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다가 기원전 8세기에 문자화 되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요즘과 같은 그 현대적인 문학 서술이 아니라 네. 상대방에게 이야기를 들려주는 형식이에요. 그리고 서사시의 운율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시적 음악성을 살리면서 저자의 의도까지 반영하려면 네. 우리말로 번역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뭐 좀 예시가 있을까요? 다른 책에서 본 예시인데요. 네. 그 오디세이아의 다음 문장을 한번 그 예시로 들어보겠습니다. 네. 잔치 손님들이 신적인 왕의 집으로 들어왔다. 그들은 가축들을 데려왔고 남자에게 좋은 포도주를 가져왔다. 이렇게 번역해야지 우리 독자가 이해하기 쉽잖아요. 네. 그런데 실제 원문에 가깝게 읽으려면 이렇게 번역해야 된대요. 잔치 손님들이 들어왔다. 신적인 왕의 집으로. 그들은 데려왔다. 가축들을. 가져왔다. 남자에게 좋은 포도주를. 그래서 약간 어순이 달라지죠. 그쵸, 네. 그래서 현대의 독자, 그것도 번역본으로 읽는 분들은 다 읽어내기가 정말 쉽지 않은 책이죠. 덕분에 제목은 누구나 알고 있지만 아무도 끝까지 읽지 않은 고전 순위에서 네. 항상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는 책입니다. 네. 또 다른 책으로는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 단테 신곡, 율리시스 같은 책이 있고요. 굉장히 악명 높은 고전에 네. 올라와 있는 책입니다. 네, 악명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너무나 크나큰 인기라서 말이죠. 그래도 좀 책 한 권 읽었다 하려면 쉽게 쓴 오디세이아나 오디세이아 입문서 이런 것보다 완역본은 그래도 도전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요? 물론 가장 좋은 건 예. 완역본이 맞죠. 예. 그런데 완역본은 내 일생에 한번 도전해볼 만한 장기 과제로 남겨두고요. 네. 당장 내일 영화 봐야 되는데 그 전에 빨리 책으로 내용을 파악해보고 싶다면 그때 추천해드리는 책이에요. 좋습니다. 사실 네. 영화관 가기 전에 요즘에는 AI 검색으로 줄거리를 파악할 수도 있고요. 유튜브에 수많은 해석 영상을 보고 가도 좋은데요. 속성으로라도 꼭 책으로 읽고 가고 싶은 분들에게는 좋은 선택이 될 책입니다. 네. 이 출판사에서도 오디세이아 일리아스를 처음으로 읽는 사람들을 위한 책이라고 컨셉트를 잡았는데 네. 정말 적절한 표현이더라고요. 그 아는 체 하기에도 충분히 좋은 책이고요. 확실히 이렇게 어떤 영상으로 줄거리 요약 이렇게 해석 이런 건 해설서 이런 거 보는 것보다 문자를 읽고 가면 훨씬 더 그렇죠? 이해도 쉽고 오래 남는 것 같아요. 그럼요. 네. 더 집중해서 맞아요. 이야기를 볼 수도 네. 있고요. 그리고 네. 지금 이 책도 직접 가져오셨는데 소장 가치가 어마어마한 너무나 아름다운 책입니다. 너무 탐나요, 저 지금. 네. 이게 어린이부터 청소년 그리고 이제 어른들까지 모든 연령대의 독자들이 다 읽기 좋은 책인 것 같아요. 네, 이 책의 가장 큰 장점이에요. 우선 철저하게 오늘은 독자의 입장에서 말씀을 네. 드리면 이 책은요 오디세이아와 일리아스를 잘 모르던 성인 독자, 네. 즉 저도 정말 재미있게 읽었고요. 네. 이게 청소년 책이라서 유치하다, 못 보겠다라는 생각은 전혀 안 들었어요. 네. 그리고 우리 애가 제발 책 한 권 읽었으면 좋겠다 생각하시는 부모님들은 이 책 사주시면 좋습니다. 아마도 그 만화 그리스 로마 신화로 단련된 자녀들이 아마 푹 빠져들어서 읽을 거예요. 네. 그리고 이 판본의 또 다른 장점은 아름다운 사파입니다. 닐 패커라는 영국 일러스트레이터의 그림을 수록했는데요. 네. 백년의 고독, 장미의 이름처럼 다양한 고전 작품의 사파를 그린 분이고 작품이 영국 박물관에도 전시되어 있을 정도로 높은 예술성을 인정받는 작가라고 합니다. 제가 그냥 단순히 얼핏 보고 너무 예쁘다고 그냥 표현했는데 이게 굉장히 예술적인 작품으로 바라봐야 되겠군요. 정말 유명한 작가라고 해요. 네. 그래서 아무튼 소장 가치가 있는 두 권의 책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은 그 오디세이아 입문자 시선에 맞춰서 좀 얘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은데 우선 제일 궁금한 게 이게 오디세이 일리아스 오디세이아 이게 어느 게 먼저 읽어야 되는 건지 이게 시간의 흐름상
어느 게 먼저 나오는 책이죠? 솔직히 저도 그 부분을 한번 검색을 해봤었는데요. 이야기 흐름상으로는 일리아스 먼저 그 다음에 오디세이아를 읽는 게 맞습니다. 우선 제목의 뜻을 통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일리아스는 일리온 이야기라는 뜻인데 여기서 일리온은 트로이아를 가리켜요. 즉 트로이아 전쟁 시기의 이야기가 일리아스고요. 오디세이아는 오디세우스의 노래라는 뜻이거든요. 트로이아 전쟁을 다 마치고 오디세우스가 고향으로 돌아가는 귀향의 과정을 그린 책입니다. 뭐 워낙 유명한 이야기이기도 한데 또 반대로 오해도 좀 많은 작품이잖아요. 처음 읽는 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우리 구하님께서 줄거리를 좀 요약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가장 유명한 일화 위주로 말씀을 드리면요. 트로이아 전쟁하면 떠오르는 거는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트로이아 왕자 파리스 이야기입니다. 헤라, 아테나, 아프로디테 세 여신이요. 가장 아름다운 이가 드시오라고 쓰인 서가를 우리 셋 중에 누가 먹어야겠냐고, 즉 우리 중에 누가 제일 예쁘냐고 곤란한 질문을 파리스에게 합니다. 그러자 파리스는 아프로디테를 택하고요. 그 대가로 그리스 진영의 스파르타에 헬레나를 트로이아에 데려와요. 그러자 에게를 중심으로 서쪽에 있는 그리스 진영이 동쪽의 트로이아, 지금의 튀르키예 지역으로 출정을 하고 10년 동안의 트로이아 전쟁이 벌어집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트로이아 전쟁의 전말이 모두 일리아스에 담겨 있는 건가 생각하는 분들도 많은데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일리아스는 트로이아 전쟁 거의 막바지로 향해 가는 시점에서 시작을 하는 거죠? 맞아요. 그 일리아스의 이야기는 그 10년 동안 벌어진 트로이아 전쟁 중에서 마지막 해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같은 그리스군 진영에서 총사령관 아가멤논, 그리고 그리스 최강의 전사이자 주인공격인 인물인 아킬레우스가 서로 반목합니다. 그러자 아킬레우스가 삐져요. 그래서 이 전투에서 빠지면서 이 그리스군과 트로이아군이 교착 상태에 빠지고요. 여기에 신들까지 막 개입하면서 전쟁이 혼란스럽게 전개되던 와중에 아킬레우스가 다시 전선에 복귀합니다. 그리고 그리스의 아킬레우스, 트로이아의 헥토르, 굉장히 유명한 싸움이죠. 이 둘이 정면으로 맞붙고 얼마 후에 일리아스는 마무리됩니다. 15,963행이나 되는 방대한 원작을 정말 거칠게 요약한 건데요. 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그 요약 얘기만 들어도 너무 흥미롭습니다. 이 굉장히 유명한 일화 이야기들을 들었는데 트로이아 전쟁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유명한 일화 하나가 빠졌다는 생각 안 드시나요? 트로이 목마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 이야기가 지금 없는 거죠? 저도 책을 읽으면서 이거 대체 트로이 목마 이야기는 언제 나오는 거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화끈하게 한판 붙는 그런 스펙타클한 이야기를 기대했거든요. 그런데 실제 일리아스에는 트로이 목마가 안 나오는 게 맞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대신 이 책은요. 저처럼 처음 읽는 청소년 독자들을 위해서 맨 마지막에 그 후의 이야기라는 장을 따로 만들어요. 그래서 아주 짧게만 이 트로이아 전쟁과 트로이 목마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이번에 영화 덕분에 우리나라에서 일리아스와 오디세이아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졌잖아요. 그런데 일리아스 이퀄 트로이 전쟁 이야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의 오해를 바로잡은 것,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지금 오디세이아 열풍의 의미가 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일리아스에는 나오지 않는 트로이아 전쟁이 끝난 다음에 그 이후의 이야기가 바로 오디세이아라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이제 일리아스에서 오디세이아로 넘어가면요. 이제 트로이아 전쟁이 끝났죠. 그다음에 원정을 왔던 그리스 진영의 왕들이 모두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중에서 이타카의 왕인 오디세우스의 험난한 귀향을 묘사한 이야기가 오디세이아입니다. 오디세우스는 12척의 배를 이끌고 의기양양하게 금이환양을 시작해요. 그런데 거센 풍랑, 괴물, 신, 마녀, 야만인들의 박해를 받고 계속 방랑을 합니다. 오디세우스는 전쟁 기간 동안 10년,
전쟁 후 집에 돌아오는 동안 10년이 네. 걸렸으니까 무려 20년을 집 밖에서 떠돈 셈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일리아스와 오디세이아는 이어지는 이야기인데 좀 대조적인 내용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리아스는 트로이아라는 한정된 지역에서 펼쳐지는 이야기고 반면에 오디세이아는 오디세우스가 여기저기 떠다니는 여정을 그린 거잖아요. 맞아요. 네. 그리고 이 점 외에도 그 두 책을 비교해 보면 네. 흥미로운 지점들이 굉장히 많이 발견돼요. 일리아스는 아까 계속 싸움 얘기였잖아요. 네. 전쟁에서 용맹을 떨치고 승리를 쫓는 투쟁의 서사였는데요. 네. 이제 오디세이아는 전쟁이 끝났으니 이 평안한 일상으로 돌아가는 회복의 서사입니다. 네네. 그런데 오디세이아는 그러한 평범한 생활로 돌아오는 일이 결코 쉽지 않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어쩌면 전사로서 싸우는 것보다 인간성을 회복한 존재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더 어렵다. 이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수많은 고난을 배치하고요. 네. 오디세우스의 귀향을 지연시킨 것으로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네, 이게 인간성의 회복이라는 주제가 심어져 있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또 달리 보이네요. 네, 이 작품이 네. 굉장히 중요한 테마라고 예. 하더라고요. 예. 예를 들면 전쟁이 이제 끝났잖아요. 그런데도 오디세우스와 그의 부하들은 내가 정말 강한 강자이자 강자다. 그리고 전사다. 이렇게 인식을 해요. 그래서 책에서 가장 유명한 일화가 그 눈 하나 달린 괴물 네. 키클롭스 이야기가 있잖아요. 네. 이들에게 그 오디세우스 일행이 붙잡혔다가 겨우 탈출할 때요. 네. 조용히 빠져나오는 게 아니라 너 보았느냐 키클롭스 이러면서 네. 막 조롱을 하고 오만을 부려요. 참, 네네. 그러다가 포세이돈의 분노를 삽니다. 즉 화를 자초한 거죠. 그렇죠. 화를 자초한 거죠. 그런데 이제 이런 어리석음으로 인한 실수와 순환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게 또 아니잖아요. 맞아요. 네. 그만큼 이렇게 평범해지는 게 어려웠던 거죠. 네. 역시 유명한 일화인 마녀 키르케를 만났을 때 네. 오디세우스의 병사들은 쾌락에 눈이 멀어서 네. 돼지가 되고요. 네네. 또 다른 유명한 일화죠. 아름다운 노래로 선원을 홀리는 그 세이렌의 유혹을 만났을 때는 네. 정말 거의 파멸 직전까지 가거든요. 하지만 엄청난 의지와 자기 통제를 통해서 겨우 위기에서 벗어나요. 네. 이처럼 수많은 고난과 부딪히면서 오디세우스는 비로소 내적 변화를 겪습니다.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네. 난 이제 강자도 전사도 아니다. 인내하고 자제하고 지혜를 짜내요. 즉 왕이자 트로이아 전쟁의 투사였던 나의 과거를 다 던지고요. 네. 인간적인 면모를 회복한 뒤에야 오디세우스는 겨우 집에 돌아옵니다. 그것도 거지 행색을 하고 집으로 돌아오거든요. 네. 이 정도로 자신을 다 내려놓아야지만 결국 나의 이름과 존재를 찾을 수 있다. 그만큼 자아 찾기란 굉장히 힘든 일이라는 걸 네. 시사하는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그 청소년 요약본에도 불구하고 네. 이런 어떤 교훈들을 다 우리가 볼 수 있는 완역본 읽은 척해도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요. 저 지금 굉장히 짧게 하지만 응축적으로 중요한 점들만 이렇게 딱 꼽아서 말씀해 주시는 지금 이 시간이 너무 지금 재밌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오디세이아는 결국 시련을 맞은 인간이 포기하지 않고 지혜롭게 대응하면서 성장한다. 이런 이야기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정확하게 보셨고요. 게다가 이 두 이야기, 일리아스와 오디세이아에는 이런 내용도 들어가 있어요. 운명에 대한 저항, 권력 투쟁과 명예 추구, 가족의 사랑과 음모. 그런데 이게 우리 삶의 보편적 요소라고 할 수 있거든요. 네. 훗날 수많은 문학과 예술 작품에서 표현했던 익숙한 테마를 무려 3,000년 전에 이야기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할 것 같아요. 네. 참고로 출판사 을류문화사판의 작품 소개에서는 오디세이아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위대한 인간 서사의 원형이자 인류의 역사 그 자체인 대장정. 네. 정말 말 그대로 이 표현 그대로인 작품입니다. 나다움을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건 현대인이라면 누구나 겪는 일이잖아요. 네. 결국 오디세이아는 그 3,000년 전 먼 옛날의 신화적 이야기가 아니라 네. 오늘의 현실을 살아가는 나 그리고 우리의 이야기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네. 이 점을 떠올리면 정말 얼마나 대단한 의미를 지닌 작품인지 네. 실감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위대한 인간 서사의 원형이고 인류 역사 그 자체인 대장정이다. 그러니까 참 싸우고 사랑하고 뭐 권력과 명예, 부를 추구하고 근데 이렇게 사는 게 3,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는
똑같다는 생각도 들고 그 말이죠. 점이 정말 네. 인상적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사실 이 책이 인류 최고의 고전이자 서양 문화권 최고의 정전이라고 불리거든요. 네, 이런 거대한 책을 짧은 시간에 소개해드리는 건 역시 한계가 있습니다. 네. 오늘 그 오디세이아, 일리아스를 아직 못 보신 분들은요. 네. 이 더숲 출판사의 청소년판 오디세이아와 일리아스를 한번 읽어보시고요. 네. 영화 오디세이도 보신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그리고 의욕이 생긴다면 네. 완역판 읽기에도 한번 도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학교 다닐 때 수업 교재로 이 두 권을 읽었는데 그때 저희 느낌은 빨리 한 학기가 지나가라. 너무 힘들고 재미없어였는데 지금 다시 이 오디세이 열풍 때 다시 한번 이 책을 읽는다면 너무나 감동적으로 재밌게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이제 약간 오디세이아 완역판 한번 읽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굉장히 간절한데 너무 많잖아요. 지금 시중에. 혹시 구한 MD께서는 어떤 판본을 좀 추천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물론 저는 안 읽었는데 네. 고객들의 선택을 네네네네. 바탕으로 한 3권 정도 추려봤는데요. 네. 가장 많이 읽는 책은 천병희 교수가 번역한 숲출판사 판본과 네. 그 이준석 교수가 번역한 아카네 출판사 판본이 있습니다. 네. 이 두 책은 꽤 오래전에 나온 책인데요. 최근에 울류문화사에서 네. 김원 교수의 오디세이아가 나왔는데 이 책도 독자분들이 많이 찾고 있어요. 네. 일단 많은 책들이 있지만 제가 권유드리는 거는 네. 이 3가지 판본을 훑어보시고 가장 마음에 드는 책을 한번 골라보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영화 아직 안 보셨다 그랬죠? 네, 아직. 네. 네. 언제 보실 거예요? 이렇게까지 읽었으면 빠른 시일 내에 가서 영상을 확인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완역본을 읽고 갈까 그쵸? 영화를 먼저 볼 것인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이번 기회에 인류 최초의 고전 오디세이아와 일리아스 좀 우리 다독이 분들도 같이 다 한번 읽어보시면 어떨까요? 지금까지 교보문고 구한의 MD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작은 서점. 최민석의 불타는 문학. 우리의 마음을 저미는 명작. 오랜 시간 살아 숨쉬며 여전히 불타오르는 명작. 앞으로 그런 명작이 될 거라 여겨지는 작품까지. 최민석 작가가 아끼는 명작 이야기 작은 서점에서 풀어봅니다. 소설가 최민석의 불타는 문학. 네, 최민석의 불타는 문학 소설가 최민석 작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와 오늘 박형서 작가의 작품 올라오셨네요. 네. 네, 제가 좋아하는. 그 골라온 이유가 있습니다. 네, 제가 한번 이렇게 좀 뒤돌아보니까 지지난 주에 위화의 형제, 네, 중국 소설이었죠. 예, 그리고 지난주에는 히가시노 게이고의 나미야 자파점의 기적, 일본 소설이었죠. 네.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한국 소설을 빼놓을 수가 없다. 그러네요. 이 한중일 그 삼각형을 완성을 해야겠다. 그래서 맨날 그 고려하는 것들이 참 많아요. 좀 삶이 피곤하지 그렇습니다. 않으세요? 스스로 많은 그 제안에 가두고 있는데 네. 아무튼 또 제가 그런 걸 한번 생각하면 네. 안 하고는 못 빼기거든요. 네, 네. 그래서 한국 작품으로 일단 해야겠다 생각을 했고 그러면 뭐가 좋을까? 사실 지금 이제 더위가 한풀이 꺾이기는 했지만 네. 제가 이걸 고를 때만 해도 폭염이 엄청 났거든요. 네, 그래서 네. 야, 이 날씨에 사람들이 긴 소설을 못 읽겠다. 그래서 좀 짧은 소설 중에 재밌는 이야기가 뭐가 있을까 생각하다가 네. 이게 딱 떠올랐어요. 박형서 작가의 네. 당신의 노후. 당신의 노후. 네. 어떤 내용일지 감도 안 오네요. 당신의 노후. 일단 제가 고른 이유는 예. 분량 때문에 골랐다고 했잖아요. 짧아요. 얼마나 짧아요? 이 경장편 소설인데 이 이제 소설이 나온 그 출판사에서 낸 판형 기준으로 한 160쪽 정도 돼요. 네. 근데 이 판형이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책의 사이즈가 아니에요. 굉장히 작아요. 우리 손바닥 그러니까 성인 남자 손바닥에서 한 1.5배? 네. 굉장히 작은 사이즈죠. 그래서 이거를 제가
정확히 200자 원고지로는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는 이게 200자 원고지로 500매도 안 되는 것 같아요. 한 400매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것도 또 책 보면서 만지작만지작하면서 생각하죠 다. 네. 왜냐하면 이걸 왜 생각하냐면 네. 보통 100매, 120까지가 단편 소설이고 300매까지가 중편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400매 정도면 애매한데요? 이건 이제 장편이라 할 수 없고 네. 경장편인데 경장편 중에서도 제일 가벼운 거예요. 네. 500매 정도만 돼도 경장편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이 긴 이야기를 왜 했냐면 바쁘실 때 읽기에 딱 좋다. 네, 그런 소설이다. 네. 그래서 골라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가볍게 읽을 수 있는 막 뭐 무더위든 뭐 하여튼 뭐 컨디션이 안 좋고 이러더라도 그냥 한번 후루룩 넘길 수 있는 네. 재미있는 책이란 얘기인 거죠. 분량은 가벼운데 예. 내용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당신의 노후하는 순간 그렇죠. 먹먹해지는 느낌. 뭔가 느낌이 오죠. 그래서 이 소설은 기본적으로 장르극의 형식을 띠고 있어요. 네. 근데 소설이 다루는 내용은 꽤 무겁습니다. 어떤 내용이에요? 초고령 사회로 인해서 빚어지는 노인 혐오 문제를 다루거든요. 예. 이 소설 속의 설정이 어떤가 하면 국가가 이 노인들한테 쓰이는 복지 비용이 너무 늘어나서 그것 때문에 골머리를 앓다가 나중에 이 문제를 은밀하게 처리하면서 빚어지는 이야기가 네. 소설의 줄거리입니다. 아주 묵직한 주제라고 봐야 되겠네요. 네. 그 최근에 제가 좀 재밌게 본 영화가 있어요. 재밌다기보다는 좀 의미 있게 본 영화가 있는데 일본 영화 중에 네. 플랜 75라는 영화가 있어요. 요 영화의 배경이 미래 일본인데 네. 가까운 미래 일본. 요 영화에서도 초고령화 사회가 돼요. 네. 그렇게 되니까 일본 정부가 그 플랜 75잖아요. 네. 사람이 75세가 되면 안락사를 권유해요. 정부가. 75세면 그래서 안락사를 네. 택하면 정부가 장례와 그 여행 비용까지 지원을 해준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내용인데요. 그렇죠. 딱 75세라는 그 숫자도 그렇고. 근데 이 소설 네. 소개하면서 이 영화를 왜 얘기했냐. 예. 공통점이 있기 때문이죠. 좀 뭔가 설정이 비슷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큰 맥락에서 보면 비슷한데 일단 이 소설은 오늘 작품은 배경이 우리나라예요. 네. 근데 이것도 미래입니다. 훗날에 우리나라 노인 인구가 너무 많아지니까 국민연금에서 그 노령 수당을 100% 수급한 사람을 네. 한 명씩 비밀리에 제거한다는 설정입니다. 제거한다면 죽인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죠. 공무원이 킬러가 되는 상황인 거죠. 잠깐만. 와, 설정 자체 역시 박형서 작가답네요. 너무 좀 극단적인데 좀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들이 설정돼 있어요? 말씀드린 대로 일단 80대 이상 노인이 전체 인구의 40% 정도를 차지합니다. 네. 그래서 청년 3명이 노인 7명을 부담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청년 그 급여의 50%가 노인 복지 수당으로 빠집니다. 네. 또 지하철을 타면 그 차량이 있잖아요. 차량 중에 절반이 노인 전용입니다. 네. 그리고 일반 객차도 사실상 노인 좌석 천지인 거죠. 게다가 이제 이런 노인들을 공짜로 태우기 위해서 청년들이 내는 지하철 요금은 밥값을 뛰어넘는 수준입니다. 네. 그리고 또 값싼 고령 인력 때문에 청년들은 제대로 된 직장을 갖지 못하고 그 여파로 인해서 지하철도 못하는 청년들이 속출을 하죠. 이런 식으로 이제 사회가 흘러가다 보니까 청년들의 반감이 심해지죠. 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90세 이상의 노인 그 투표권을 박탈하라. 그러면서 데모를 합니다. 네. 그리고 이때 40대 대통령이 이걸 공약으로 내걸어서 네. 당선됐기 때문에 이게 이제 그 곧 현실화될 전망입니다. 네. 그래서 연금 수급 100% 상황이 되면 제거 대상이 되지만 상황이 나빠지면 80% 수급자도 제거 대상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이제 소설이 전개되면서 하나하나씩 밝혀지는 거죠. 그러니까 수치가 너무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와서 마치 무슨 심층 취재를 한 르포물 같은 느낌을 주는데 이거 분명히 소설입니다, 그죠? 당연하죠. 네, 소설이죠. 소설이에요. 예. 뭐 그 현실 세계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네, 네. 그러니까 이 소설의 의미는 줄거리를 다 소개하고 난 다음에 네. 한번 짚어 볼 텐데 그때 좀 얘기를 해보죠. 네, 자 그럼 소설의 첫 장면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네. 첫 장면의 배경 장소는 서울 은평구에 있는 한 노인 전문 병원입니다. 주인공 장길도는 아내에게 묻습니다. 수련 씨, 이게 뭐예요?
그가 가리킨 꽃다발에는 다음과 같은 문구가 쓰여 있습니다. 국민연금 100% 수급을 축하드립니다. 장길도는 아내에게 의심에 차서 묻습니다. 설마 국민연금 가입한 거예요? 네, 이걸로 생활비가 많이 나오니까 우리가 굳이 집을 안 팔아도 돼요. 아내의 이 대답에 길도는 깊은 한숨을 쉬면서 답을 합니다. 제가 국민연금 들지 말라고 했잖아요. 불안한 길도는 혼잣말을 하죠. 때가 된 건가? 그때가 바로 아까 그 설명하셨던 바로 그때인 거죠? 네. 그래서 길도는 불안한 마음에 네. 국민연금에 전화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국민연금을 다니던 시절에 자신의 충직했던 부하 직원인 국희한테 은밀히 부탁합니다. 국민연금을 다녔던 그렇습니다. 사람이니까 이제 이 상황을 아는 거죠. 어떤 부탁을 하게 되죠? 전화해서 얘기를 하죠. 네. 52년 3월 3일생 한수련 리스트에 있는지 알아봐줘요. 네. 그리고 얼마 뒤에 자신의 삐삐로 정보가 전송돼 옵니다. 삐삐요? 일부러 삐삐를 쓰는 거죠. 비밀 정보를 예. 주고받기 위해서. 네. 삐삐에 전송된 숫자는 1년 번호 4자리입니다. 아내를 제거하기 위해서 오는 녀석은 일명 양파라는 닉네임을 쓰는 사람이었습니다. 길도는 아내의 병실 앞을 지키고 있다가 양파를 만났습니다. 양파한테 잠깐 이야기를 하자고 계단으로 데려간 후에 하소연을 해봤습니다. 그렇지만 알만한 분이 왜 이러시나는 반응에 결국은 실랑이 끝에 양파를 계단 밑으로 밀고 말았습니다. 그럼 이렇게 양파를 지금 해치운 건가요? 그렇습니다. 오. 길도는 다시 국민연금의 비밀번호로 전화를 걸어봤지만 네. 이제는 연결이 안 됩니다. 네. 하긴 저번에 연결이 된 게 이상했습니다. 퇴직한 지 벌써 몇 년이나 지났으니까 말이죠. 네. 그리고 다시 길도의 삐삐가 울립니다. 이번에도 전송된 4자리 숫자. 아마 국희가 몰래 보내줬겠죠. 네. 그 숫자는 곱등이를 뜻했습니다. 또 새로운 인물이 이제 등장하는 네, 거예요. 새로운 인물의 닉네임인 거죠. 네네. 이 곱등이를 뽑은 것도 길도였습니다. 이 곱등이는 원래 소방공무원 출신의 실직자였는데요. 네. 그 사정이 안타깝게 여겨져서 자기가 면접을 볼 때 점수를 좀 높게 준 겁니다. 네. 그런데 사실 곱등이는 업무 스타일이 잔인해서 내부적으로 비난을 받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잔인한 거죠? 이 곱등이한테 일종의 노인 혐오가 있었는지 네. 제거 대상을 심하게 폭행한 후에 아이고. 처리를 해서 네. 종종 문제가 생기곤 했습니다. 네. 이때마다 조직에서 곱등이를 감싸주고 그 뒤처리를 해준 것도 네. 바로 길도였습니다. 길도가 이제 과거에 곱등이를 감싸줬다고 하더라도 국가가 개입된 마당에 개인의 사사로운 인연까지 뭐 고려해주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곱등이가 이 일을 처리하는 담당자로 배정이 되자 예. 길도는 깊은 고민에 빠졌죠. 결국 자신의 스승이었던 인형술사를 찾는 게 최선이었습니다. 물론 퇴직자들끼리는 서로 연락을 해서도 안 되고 만나서도 안 됩니다. 네. 그렇게 하면 그 순간 애국법을 어기게 되는 겁니다. 뭐 국가보안법처럼 미래에는 애국법이라는 게 뭔가 이제 이름만으로도 느낌이 오죠. 어떤 법인지. 네. 네. 그리고 인형술사가 길도를 만나면 애국법을 어기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형술사는 청계천에서 길도를 만나줬습니다. 네, 스승이라서 좀 의리가 있는 분인가 보죠. 네. 스승을 만난 길도는 사실을 털어놨습니다. 네. 자기 아내가 제거 리스트에 올랐다고요. 인형술사는 길도를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말한 후에 헤어졌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길도는 국희한테서 또 연락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제 뭔가 비밀스럽게 뭘 보내주는 그 충직했다던 부하 국희잖아요. 그렇죠. 네네. 국희가 이번에도 또 몰래 정보를 보내준 거죠. 삐삐로. 네. 네. 이번에 받은 정보가 뭐냐면 네. 곱등이의 좌표입니다. 그래서 그 좌표를 확인한 다음에 이제 길도는 곱등이를 제거하러 나섰죠. 그런데 그때 네. 다시 삐삐로 새로운 숫자가 전송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뭔가 바뀌었다는 거죠. 예, 예. 근데 그 숫자를 보고 길도는 당황합니다. 왜 당황하죠? 그건 바로 자신이 받은 숫자가 4자리의 일련 번호가 아니라
세 자리의 일련 번호였기 때문입니다. 뭔가 느낌이 오죠. 네, 뭔가 전화번호도 자릿수가 늘어나. 옛날엔 국번이 한 네. 자리였거든요. 요즘 네 자리잖아요. 옛날에 한 자리였어요, 국번이? 네. 도대체 언제적 얘기? 저는 옛날에 집에 번호가 한 자리였어요. 어머, 이국에 4194. 어머, 그래요? 전 포항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런 적도 서울에서 있었구나. 사셨으니까 옛날부터 두 자리였을 거예요. 그렇구나. 서울은 넓으니까. 아무튼 네. 지금 이제 크면서 뭐 세 자리, 네. 요즘 네 자리까지인데 결국은 네 자리가 아니라 세 자리의 일련 번호를 받았다는 거는 네. 이 세 자리 번호는 예전에 속해 있던 사람, 즉 예전에 쓰던 그 일련 번호였던 거죠. 그러니까 뭐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뭔가 상황이 지금 그렇죠. 급변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원래 곱등이까지 네 자리였어요. 네. 그 제일 처음에 양파도 네 자리였고 곱등이도 네 자리였고 근데 갑자기 국희가 세 자리를 보냈어요. 담당자가 바뀌었다는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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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그걸 딱 보자마자 길도는 직감에 의존해서 숨이 찰 만큼 병원 앞으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가보니까 병실 안에는 놀랍게도 병문안을 온 자기의 스승 인영술사가 있습니다. 그 스승이 직접 길도의 아내를 처리하러 온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옛날 사람으로. 인영술사의 일련 번호가 세 자리였던 거죠. 네. 아이고. 자, 이제 길도는 아내한테 들키지 않으려고 인영술사한테 일부러 반갑게 인사를 합니다. 그러면서 병실 밖으로 나가자고 네네. 말을 하죠. 어깨동무 싹 하면서 끌어내야죠. 네. 이제 뭔가 긴장감이 넘칩니다. 네. 네, 이제 둘은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네. 한 아파트의 옥상으로 올라갑니다. 예. 그리고 길도가 묻죠. 시간이 꽤 있었는데 뭘 기다리신 겁니까? 그래도 자네 둘이 인사는 해야 하지 않겠는가? 이거 뭔가 이렇게 옥상에서 약간 이 살인 직전의 낭만을 보여준 느와르 같은 장면 그렇죠. 같기도 하고. 부부끼리 마지막 인사 정도는 할 예. 기회를 주는 게 그 네. 선배이자 스승의 도리가 아니냐. 야, 뭐 네. 이런 거죠. 아무튼 이 상황을 받아들이기 힘든 네. 길도는 또 묻습니다. 선배님은 오래전에 은퇴하셨는데 왜 굳이? 그러니까 왜 굳이? 인영술사는 그 말에 하늘을 보면서 목이 잠긴 채 대답하죠. 이 몸은 뼛속까지 애국자일세. 자, 이제 운명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어떻게 되나요? 네. 마침내 둘의 격투가 벌어졌고 격투를 한다고요? 네, 늙은 인영술사를 제압하는 거는 그리 어렵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옥상에서 추락한 인영술사 주위로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이렇게 제거됐군요. 이제 길도는 어디로 가요? 길도는 이제 곱등이를 제거하러 갑니다. 네. 산에서 한 노인에게 작업 중이던 곱등이에게 달려들자 곱등이가 겁에 질려서 말합니다. 형님, 저 못한다고 했어요. 정말이에요. 형수님 일 못한다고요. 진짜라고요. 하지만 길도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기에 곱등이를 제거하고야 맙니다. 네. 그리고 산에서 내려올 때 전화가 한 통 걸려오죠. 삐삐가 아니라 이제 전화예요. 네. 무슨 내용일까요? 누구한테? 수화기 너머로 예. 웬 젊은 녀석이 말합니다. 네. 네 아내는 죽었어 이놈아. 어머. 길도는 자신을 잡기 위해서 수작을 놓은 것이라고, 그러니까 함정을 파놓은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럼에도 이걸 무시할 수 없잖아요. 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집으로 갑니다. 함정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진짜 죽인 걸 수도 있잖아요. 아무튼 어떻게 돼요? 아무튼 네. 길도가 도착하자마자 누군가 자신의 머리를 크게 강타했고 길도는 바로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정신을 차려보니까 기분이 고약합니다. 네. 상대가 무슨 짓을 했는지 몸에 힘이 하나도 없습니다. 어떻게 된 거죠? 이제 길도는 완전히 묶여 있습니다. 네. 게다가 자기가 묶여 있는 의자 밑으로는 커다란 김장 비닐이 깔려 있습니다. 그 김장 비닐 위에는 좌식 탁자가 있고 그 위에는 백지와 펜까지 있었습니다. 자, 이 뭔가 계략을 꾸며놓은 것 같은데. 네, 이제 길도 앞에 네. 있는 40대 중후반의 새파랗게 젊은 남자가 한 명 서 있습니다. 말하죠. 정신이 드시나? 좀 간사한 목소리인 거죠, 이분은. 죄송합니다. 네. 뭐 큰 차이는 없지만 네. 길도한테 전화를 걸었던 바로 그 목소리였습니다. 누구냐? 네 상관. 하지만 길도는 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남자는 말하죠. 그렇겠지.
한 30년 걸려서 진급했으면 나를 볼 수 있었겠지. 나는 11층에 있었으니까. 그렇습니다. 길도 같은 일반직 공무원들은 보안상 이사급의 존재조차 알 수 없었습니다. 네. 이런 새파란 녀석이 모든 것을 결정했다니 길도에게는 회환이 밀려왔습니다. 그러게 왜 기금 합리화 지원실에 들이대려는 거야? 라고 이 녀석이 말을 했죠. 이 상관이라는 녀석이 길도는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길도는 착오가 있었다고. 직원 몇 명을 처리한 건 미안하지만 사실은 자기 아내를 부정수급자로 처리하려고 했다고 말합니다. 네네. 그러니까 수령 첫해 이전부터 미등록 소득이 있었다는 서류를 제출해서 그동안 받았던 연금까지 뱉어내고 재거 리스트에서 빼내려고 했다.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그게 며칠이 걸려서 네. 그 사이에 어쩔 수 없이 자기를 찾아온 양파와 인형술사와 곱등이까지 제거할 수밖에 없었다고 항변을 했죠. 그 항변에 그 젊은 남자는 뭐라고 답하나요? 그 말에 남자는 서류 한 장을 쓱 내밀면서 말합니다. 다 끝났어. 녀석이 내민 것은 아내의 사망 진단서였습니다. 진짜 죽였네요. 사인은 급성폐렴입니다. 그리고 녀석은 길도한테 유서를 쓰게 했습니다. 네. 길도까지 처리할 생각이었던 네네네. 거죠. 길도는 녀석이 다가오면 펜을 집어서 그 녀석의 목에 그걸 찌를 생각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몸이 좀 묶여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 길도가 움직이자 녀석이 박장대소를 했습니다. 묶인 게 아니야. 내가 척추신경을 손봐서 못 움직이는 거지. 어이구, 완전히 당했네요. 네. 길도의 내에서 명령을 내려도 네. 손이 높이 올라가지를 않는 거예요. 끔찍하다. 그러니까 완전 이제 그 네. 손상된 거죠. 네네. 네. 그래서 길도는 방법이 없어서 하소연을 했습니다. 네. 직원 가족인데 좀 봐줄 수도 있는 거 아니요? 녀석은 냉담하게 말하죠. 뭐 나 하나쯤은 이런 건가? 그리고 녀석은 잔인하게 웃고 난 다음에 충격적인 사실을 말해줍니다. 사실 수련은 국민연금에서 제거한 게 아니라고요. 그럼 무슨 어떻게 된 거죠? 국민연금에서 네. 제거하려고 한 건 사실이지만 네. 그 전에 건강보험공단에서 미리 손을 써버렸다고 말을 하죠. 아니 뭐예요? 자꾸 왜 건강보험공단이 또 여기서 나와요? 너무 건강보험에서도 거기서도 이제 돈을 내니까. 아 미치겠다. 네. 너무 아주 고약한 블랙 코미디인 거죠. 너무 황당하고 네. 근데 또 한편으로 굉장히 신랄하기까지 하네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서 남자는 말합니다. 수련의 폐 절반이 나자빠졌는데도 이 소설의 표현입니다. 네. 30년 이상 살았으니까 국민연금의 입장에서는 참을 만큼 참았다고요. 길도는 그 말을 듣자 질 수밖에 없는 게임에 자기가 빠졌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네. 그래서 녀석의 명대로 순순히 유서를 쓰고 네. 날짜를 적고 서명을 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런 처리 비용이 훨씬 더 많이 들 텐데 와 설정 너무 재밌네요. 아 근데 참 그래서 이제 그 순순히 요구에 응하나요? 이제 본인 다 서명을 했는데. 네. 네. 근데 이렇게 응한 이유가 네. 있죠. 사실 길도가 유서를 써준 거는 자기가 부탁할 게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게 뭐였냐면 길도는 이렇게 부탁을 하죠. 혹시 아내와 합장해 줄 수 있나? 그리고 그 말이 끝나자마자 갑자기 뒤에서 누군가 피아노 줄로 길도의 목을 감았습니다. 네. 그 순간 젊은이가 화들짝 놀라서 시계를 보면서 짜증내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왜요? 바로 유치원에 아들 데리러 갈 시간이 지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이렇게 끝납니다. 이게 끝이에요. 네. 좀 웃기에도 참 상황이 사람들이 죽어나가는데 그렇죠. 고약하죠. 이게 고약한 설정인데 네. 이 소설 줄거리를 이제 들어보시면 느끼셨겠지만 일단 그 한편의 영화나 뭐 그 장르극 같은 네. 그런 형식을 띠고 있어요. 근데 이제
줄거리만 들어봐도 아시겠지만 굉장히 사회 풍자적인 소설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 점차 퍼지는 그 고령화 사회에 대한 불안. 네. 그리고 이로 인해서 또 생겨나는 노인 혐오를 좀 정면으로 비판한 그렇죠. 소설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이 소설에서 그런 요소들이 많아요. 이 길도를 제거하는 이사가 젊은 남자라는 거. 네. 그리고 노인들을 제거하기로 결정한 게 40대 대통령이라는 점. 그리고 젊은 이사가 결국은 네. 길도를 제거한 후에 짜증내는 표정을 짓잖아요. 그거는 아들을 데리러 유치원에 가야 될 시간이 늦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길도를 죽이는 것보다 유치원에 아들을 데리러 제 시간에 가는 게 더 중요한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작가가 굉장히 그 서늘한 펜촉으로 디스토피아를 그려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참 이렇게 좀 역설적인 방식으로 우리의 미래의 어떤 공동체 의식 이런 걸 좀 그렇죠. 강조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최악의 네. 시나리오를 보여줌으로 인해서 우리가 인간성을 회복하는 것이 네. 얼마나 더 중요한 것인지 오히려 역설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우리가 이제 우리 일상에 만연화된 혐오의 정서를 뿌리부터 잘라내지 않으면 네. 우리는 극단적인 경우 이런 사회를 목도할 수도 있다라는 일종의 그 경고장처럼 픽션의 형태를 빌려서 네. 독자들한테 제시한 거라고 볼 수 있고요. 제가 아까 소개했던 영화 플랜 75도 비슷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소설도 한번 보시고 그러게요. 영화도 같이 한번 보시면서 우리 공동체의 그 건강한 미래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는 것도 네. 괜찮을 것 같아요. 네. 누구나 나이를 먹고 모든 인간은 죽잖아요. 네. 그래서 이것이 나의 미래다. 뭐 그런 생각을 그러니까 좀 해보면 지금 제목이 괜찮을 당신의 것 같습니다. 노후잖아요. 그렇죠. 네. 그게 다 얘기를 듣고 나서 제목을 다시 상기시켜 보니까 좀 되게 날카롭게 다가오네요. 네. 자, 그럼 끝으로 어떤 노래 들어보면 좋을까요? 그 소설에서 김장 비닐이 밑에 깔려 있는 그게 그 너무 장면이 무서웠었어요. 네. 너무 네. 무섭잖아요. 네. 소름 끼치잖아요. 네. 그래서 이 소설을 듣고 난 다음에 그 김장에서 제가 벗어날 수가 없더라고요. 거기에서 김장철도 아닌데. 김장에 너무 빠져 있었어요. 네. 그래서 저는 김장훈 씨가 떠올라서 김장훈 씨의 그 이제 좀 김장 김치 네. 보쌈이랑 같이 먹으면 꿀맛이잖아요. 그래요, 네. 그 김치에 그래요? 마늘이 많이 들어가도 꿀맛이에요. 그래서 네. 김장훈 씨의 허니 네. 골라왔습니다. 아니 너무 이 묵직한 주제에 마음이 무거웠는데 좋습니다. 이렇게 마무리해도 마지막에 좋아요. 좀 이렇게 좀 중화를 시켜야죠. 좋습니다. 최민석의 불타는 문화 오늘은 박형서 작가의 소설 당신의 노후 함께 살펴봤습니다. 최민석 작가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작은 서점도 문 닫겠습니다. 김장훈 씨의 북해죠. 습투눈의 허니 들으시면서 저도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최현정이었습니다. 우리 헤어진